역병녀를 당장 내놓아라. 횃불을 든 주민 수십 명이 서연의 집 대문을 에워쌌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쳐 서연의 손목에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세워진 서연, 거짓 증인들의 말이 하나둘 쌓여가고 원님의 눈빛마저 의심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낡은 비망록 한 권과 접힌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 망치를 들었던 이 며느리는 과연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골에 한내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늦봄이었지요. 진달래가 지고 산벚꽃이 흩날리던 무렵 양반가 소슬대문 앞에 가마 한 채가 멈추어 섰습니다. 가마 안에는 갓 혼례를 치은 새색시 서연이 앉아 있었더랍니다. 가마꾼들이 고개를 넘을 때마다 서연은 발 너머로 낯선 산자락을 내다보았습니다. 골짜기마다 뽕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 양잠을 하는 집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서연의 눈은 그 풍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폈습니다. 가마가 소슬대문 앞에 멈추자 북과 장구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한마디씩 했습니다. 한양 양반가에서 참한 며느리가 들어온다더니 얼굴도 곱구먼 서연이 가마에서 내려 시부모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서연은 모두를 놀라게 할 일을 벌였습니다. 신방에 들지도 않고 집 뒤편 양잠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행랑어멈이 놀라 물었습니다. 거긴 왜 가시는 겁니까? 서연은 대답 없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창고 앞에 선 서연은 기둥을 하나하나 손으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서연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이 기둥은 썩었습니다. 서연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혼례 첫날 신부가 창고 기둥을 두드리며 썩었다 말하는 일은 한내촌이 생긴 이래 처음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서연은 하인들에게 망치를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망치를 가져오너라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못 들었느냐 망치를 가져오라 하였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분명했습니다. 결국 늙은 하인 하나가 마지못해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 들고는 망설임 없이 양잠장 벽을 내리쳤습니다. 쾅! 낡은 흙벽이 부서지며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동네 아이들까지 담장 너머로 몰려와 그 광경을 구경하였습니다. 새색시가 미쳤나 보다. 시집 첫날부터 집을 부순다는 구먼 수군거림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시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치호 대감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서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인연 시집 온 첫날부터 이 무슨 망령된 짓이냐. 최치호의 호통이 마당을 흔들었습니다. 이 양잠장이 우리 집안의 명줄이다. 그것을 부수다니 정령 집안을 망하게 할 작정이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아버님, 사흘만 시간을 주시면 그 까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어라? 이 창고는 바람이 통하지 않습니다. 통풍이 되지 않으면 누에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시집 첫날부터 벽을 부순다는 게냐? 최치호의 언성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내 친정에서는 그리 가르쳤다더냐?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양잠으로 집안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려는 것뿐입니다. 최치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집 온 지 하루도 안 된 며느리가 양잠을 입에 올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양잠을 얻지 않다고 당장 그 손을 멈추거라. 친척들도 하나둘 몰려와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좋은 집안에 미친 며느리가 들어왔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구먼. 가문 망신이지. 가문 망신이야.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서연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망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힘겹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가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지요. 허허, 새색시가 시집 첫날부터 망치를 들었으니 그런 며느리를 누가 보았겠습니까?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방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았습니다.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남긴 비망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누에치기로 가산을 일으킨 분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곁에서 누에를 돌보았습니다. 다른 집 딸들이 술을 놓을 때 서연은 통풍구에 너비를 재고 습도를 살피는 법을 익혔습니다. 누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바람을 제대로 넣어주면 반드시 보답한다. 아버지의 그 말이 귓가에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책장을 넘기며 창고 그림이 그려진 부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으로 그림 속 통풍구 위치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낮에 본 창고의 구조와 비망록 속 그림을 견주어 보니 틀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서연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무도 그 낡은 책 한 권이 훗날 한 집안의 운명을 바꾸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사랑채 앞마당에 괴나리 보찜을 맨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남편 최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은 어젯밤 늦도록 서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양잠장 일은 정말 괜찮겠소? 도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것이니 서방님은 시험에만 마음을 쏟으십시오. 서연이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도현은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무모함이 아니라는 것을 도현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코앞이라 더는 늦출 수가 없소. 도현이 짐을 다시 추스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에 다녀올 동안 집안을 부탁하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서방님. 집안일은 염려 마십시오. 도현은 잠시 서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양잠장 일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그 말을 끝으로 도현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서연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모든 비난을 홀로 받아 내야 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평상에 모여 앉아 혀를 차며 떠들었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고 집안이 흔들린다더니 저런 걸 두고 하는 말이지. 최 씨 가문도 이제 끝물인가 보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시댁 안채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친척들은 사랑채에 모여 최치호를 채근했습니다. 대감, 더 늦기 전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시는 게 어떻겠소? 이러다 정말 집안 망신만 더 커지겠소. 단고 못벌 되는 친척 부인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은근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 며느리 친정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더이다. 친정 도움도 못 받을 며느리를 대체 왜 들이셨는지 최치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 한편에서 땀에 젖은 채 일하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병석의 윤씨 부인은 서연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씨 부인이 서연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애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서연이 다가가자 윤씨 부인은 품에서 약밥 한 덩이를 꺼내 건넸습니다. 몰래 가져온 것이다. 얼른 먹어 두어라. 서연은 약밥을 받아들고 가만히 절반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씨 부인의 손에 그 절반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님도 기력을 차리셔야 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본 친척 하나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몸 약한 마님 것까지 나눠 먹는 척하다니 참으로 위선이 따로 없구먼. 그 말이 들렸지만 서연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잠장 주변을 다시 묵묵히 살필 뿐이었습니다. 흙벽에 갈라진 틈을 손끝으로 짚고 지붕 아래 그늘진 곳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런 서연을 모두가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파는 늙은 할미 하나가 가만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세댁 사람들 말은 귀담아 듣지 마시오. 할머니, 내 평생 누에를 쳐봤는데 바람 안 통하는 창고에서 누에가 성한 꼴을 못 봤소. 떡장수 할미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무렵 마을 어귀 가장 큰 비단상단의 주인 강태문이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문은 한내촌 일대 양잠을 거의 소나귀에 쥐고 있는 자였습니다. 본디 떠돌이 장사치였던 그는 20해 전 이 마을에 들어와 헐값에 산을 사들였습니다. 그 산자락을 뽕밭으로 일구어 지금의 큰 상단을 일으킨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파고들어 땅을 넓혀온 것이 강태문의 방식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늘 여유로운 웃음을 띠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 집안 며느리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겠군. 강태문이 부채를 펼치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곁에 선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찌할까요? 어른, 망하기를 기다리면 그만이지. 망한 집 땅은 헐값에 사들이면 될 일이고. 강태문의 눈이 양잠장 쪽을 향했습니다. 서연이 흙벽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골똘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강태문의 눈에는 거슬리게만 보였습니다. 지난 몇 해 한내촌에서 강태문의 뜻을 거스른 집안은 하나같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태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며느리 보통 내기는 아닌 듯하구나. 강태문이 수아를 향해 나직이 명했습니다. 앞으로 저 집 동태를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보고하거라. 수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른. 강태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채를 천천히 접으며 강태문이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한내촌 양잠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무엇도 거슬려서는 안 되지.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지게에 망치와 삽을 챙겨 양잠장 앞에 섰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마당을 촉촉이 적시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를 완전히 허물고 새 통풍기를 내기로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서연이 흙벽을 향해 망치를 들어 올리는 순간 최치호가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멈추거라. 최치호가 삽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 집안 재산을 대체 얼마나 망치려는 게냐. 서연은 삽을 단단히 붙잡은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사흘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흘 뒤에 이 집이 남아있기는 하겠느냐. 최치호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손으로 짓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최치호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흙먼지 묻은 며느리의 손을 최치호는 잠시 내려다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인의 손으로 창고를 짓는다.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아라. 최치호는 그 말을 남기고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켜보던 하인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러다 정말 집을 다 무너뜨리겠구먼. 아무도 서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인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저런 며느리 일을 누가 돕고 싶겠소. 흙을 나르는 일도 벽을 허무는 일도 서연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흙을 나르던 서연의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물집은 터지고 또 터져 피가 맺혔습니다. 밤마다 서연은 홀로 앉아 손바닥을 무명천으로 동여맸습니다. 아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아무도 이유를 물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녁상에도 서연을 위한 자리는 따로 없었습니다. 저런 며느리한테 좋은 찬을 내줄 수야 있나. 부엌 어멈의 말에 서연은 찬밥 한 그릇만 받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씨 부인의 가슴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몰래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 좀 보자꾸나. 윤씨 부인이 작은 항아리를 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연고다. 흉지지 않게 잘 발라두어라. 서연의 손등에 조심스레 연고를 발라주는 윤씨 부인의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굵어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만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괜찮긴 무해가 괜찮으냐. 이 손을 보고도 괜찮다는 말이 나오느냐. 윤씨 부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님, 며칠만 더 견디며 양잠장이 새로 설 것입니다. 그때는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믿으마. 윤씨 부인이 나직히 말을 보탰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홀로 일어나 창고 바닥을 다시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돕지 않는 일이었지만 서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의 상처가 다시 벌어졌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이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허허,
며느리가 양반집 교수인지 목수인지 알 수가 없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구경거리만 더해 갔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부수고 있으려나 장날이면 일부러 양잠장 쪽으로 걸음을 돌려 흘끔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장터 평상에 모인 안악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제 손으로 창고를 짓겠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지. 그러다 무너지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을 지려고 보나마나 한 달도 못 가서 친정으로 쫓겨갈게요. 말들은 점점 부풀어 서연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동네 아이들 몇몇이 담장 너머로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아주머니 흙투성이다. 양반집 며느리가 일꾼 같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에 잠시 손을 멈추었으나 이내 다시 흙을 골랐습니다. 벽을 다 허물고 새로 길을 낼 통풍구 자리를 한 군데씩 표시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서연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며칠 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습한 기운이 산자락을 타고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낯빛이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비망록 속 아버지의 글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마철 습한 바람이 누에에게는 가장 큰 적이라던 그 글귀였습니다. 이 바람이라며 서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곧 큰일이 닥칠지도 모르겠구나. 서연은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의 상처보다 가슴 한 구석이 먼저 서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등잔불을 밝히고 비망록을 펼쳐 들었습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서연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책장 갈피마다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의 바랜 종이 위로 먹물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누에병을 막는 통풍의 비결이었습니다. 바람은 한쪽으로만 들고 다른 쪽으로 빠져야 한다. 그래야 습기가 고이지 않는다. 서연은 그 구절을 손끝으로 짚어가며 하나하나 베껴 적었습니다. 먹을 갈 때마다 손바닥의 상처가 따끔거렸습니다. 그래도 붓을 쥔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붓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풀벌레 소리가 간간이 새어들었습니다. 등잔 기름이 다 닳을 때까지 서연은 베끼고 또 베꼈습니다. 이튿날부터 서연은 창고 벽마다 새 바람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위치 하나, 높이 하나도 비망록의 그림과 한치도 어긋남이 없게 했습니다. 벽을 뚫을 때마다 흙먼지가 얼굴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점점 두꺼워졌지만 서연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망치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에를 올려두는 선반도 모두 다시 손보았습니다. 낡은 선반을 떼어내고 새 나무를 깎아 하나씩 짜 맞추었습니다. 선반 높이가 한 자는 더 올라가야 합니다. 서연이 일꾼처럼 직접 줄을 매며 높이를 쟀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훔치며 서연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척들이 다시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엔 선반까지 뜯어 고친다는구먼. 또 미친 짓을 시작했구나. 혀를 차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곧 강태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강태무는 부채를 펼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계집이 무슨 재주가 있겠느냐. 양잠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인 줄 아는 모양이지. 하지만 어른 혹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어찌하시렵니까? 수아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강태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부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설령 있다 한들 강태문은 말끝을 그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도 말들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양잠장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진다더냐. 괜히 우리 마을까지 망신살이 뻗치겠소. 비단장수 하나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강 어른 양잠장만 한 곳이 또 어디 있다고 저 집안이 헛심을 쓰는구먼. 그 말들이 바람을 타고 양잠장까지 흘러들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업만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조롱이 가장 클 때 운명도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법이지요. 그 사실을 이때의 서연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서연은 다시 등잔불 앞에 비망록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던 손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통풍구를 모두 점검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에는 물론 마을 전체가 위험해진다. 서연은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그 말의 무게가 서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연의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장마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양잠장만 생각해 왔다는 것을 서연은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서연은 비망록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서연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서연이 낯크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농가의 창고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들의 창고는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았습니다. 밤 공기가 평소보다 무겁고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먹구름이 천천히 산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초여름 장마가 한내촌을 덮쳤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았고 빗줄기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산자락마다 습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마당의 흙이 질척하게 패여갔습니다. 서연은 비가 잠시 그칠 때마다 양잠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치맛자락이 흙탕물에 젖어드는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새로 낸 통풍구를 하나하나 열고 닫으며 바람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이쪽 문은 반시즌마다 열어두어야 합니다. 서연이 하인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하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찮은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서연은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잠을 줄여가며 창고를 들락거렸습니다. 빗물이 옷자락을 적셔도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습기가 차오를 때마다 선반 아래 깔아둔 재를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축축해진 재를 걷어내고 마른 재를 다시 까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습니다.
최치호는 그런 며느리를 사랑채 마루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며느리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러다 몸이라도 상하지 않을까. 최치호의 입에서 처음으로 걱정스러운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반면 다른 농가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누에를 길렀습니다. 창문 하나 열지 않은 채 빗소리만 들으며 누에가 자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대대로 해 오던 방식이니 굳이 바꿀 까닭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에도 늘 하던 대로 하며 괜찮을 것이요. 이웃 농부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옆집 늙은 농부는 오히려 서연을 두고 혀를 차기까지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사서 한다니까. 그러나 며칠 뒤 심상치 않은 소식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누에가 하나둘 죽어가오. 농가 하나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그 외침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다른 집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비명 같은 외침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누에들이 하얗게 변한 채 선반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손을 대며 힘없이 으스러질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누에를 끌어안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노하셨구나. 한 해 농사를 이렇게 망치는구나. 자식처럼 키워온 누에들이 빗속에서 썩어가는 모습을 농민들은 참아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에를 쳐온 늙은 농부 하나가 선반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이놈들 키우느라 밤잠도 못 잤는데 곡소리에 가까운 울음이 마을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병은 빠르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병든 집의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다름 아닌 강태문의 양잠장이었습니다. 수백 칸 규모의 창고에 가득했던 누에들이 한꺼번에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강태문이 창고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수백 칸 선반마다 하얗게 죽어가는 누에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이 빗물과 함께 쓸려가는 것을 강태문은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손실을 줄여라. 당장 누에를 골라내. 강태문은 하인들을 가혹하게 닥달했습니다.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내 놈들 탓이다. 매질하는 소리와 비명이 뒤섞여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른, 예년과 똑같이 했을 뿐이옵니다. 닥쳐라. 강태문의 호통이 빗소리를 뚫고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닥달해도 이미 번진 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빗속에서 유일하게 멀쩡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의 양잠장이었습니다. 새로 낸 통풍구로 바람이 들고 나며 습기를 흩어보냈습니다. 누에들은 여전히 하얗고 건강한 빛깔로 선반 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최씨 댁 양잠장만 멀쩡하다는구먼. 그 미친 며느리가 한 일이 정말 효험이 있었던 게요. 내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소. 사람들은 두 눈으로 보고도 쉽사리 믿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연을 비웃던 이들이 하나둘 양잠장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강태문이 직접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를 맞으며 양잠장 앞에 선 강태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누에들을 강태문은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뽕잎을 갉아먹는 누에들의 소리만이 빗소리 사이로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기름진 얼굴 위로 빗물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보다 짙은 탐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 양잠자 반드시 내 손에 넣어야겠다. 강태문이 낯익게 중얼거렸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산자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 서연의 양잠장에서 첫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반마다 하얗고 단단한 고치들이 가득 매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치 하나를 손에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표면에 금 하나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누르자 탄력 있게 되튕겨 나오는 단단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장마를 버텨낸 보람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속이 꽉 찼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쿠리마다 고치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밤새 비를 견뎌낸 보람이 고치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최치호의 발걸음이 양잠장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최치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소쿠리에 담긴 고치를 손으로 만져보고 다시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칠어진 며느리의 손등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정말 해냈구나. 최치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사흘을 기다려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최치호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오랜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소문은 곧 이웃 농가에까지 퍼졌습니다. 병으로 망연자실해 있던 농민들이 하나둘 양잠장을 찾아왔습니다. 세댁, 대체 어떻게 한 것이오?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시오. 농민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서연에게 매달렸습니다. 평생 누에를 쳐온 늙은 농부조차 체면을 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겨울 굶주릴 뻔했던 그 늙은 농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통풍구 위치를 손짓으로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람이 한쪽으로 들고 다른 쪽으로 빠져야 습기가 고이지 않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겪었던 실패와 시행착오까지 숨김없이 들려주었습니다. 농민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한편 강태문은 그 소식을 듣고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 양잠장은 다 망했는데 저 며느리만 멀쩡하다니. 사랑채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강태문이 부르짖었습니다. 강태문은 자신의 손실이 순전히 서연 탓이라 억지를 부렸습니다. 분명 저 계집비 무슨 수작을 부린 게야. 곁에 있던 노복마저 눈치를 보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20년 가까이 한내촌을 소나귀에 쥐고 살아온 강태문이었습니다. 며느리 하나에게 밀린다는 사실이 도무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강태문은 믿을 만한 하인 둘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 저 집 창고 구조를 샅샅이 살펴오너라.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두 하인은 담을 넘어 양잠장 안으로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창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등잔불도 없이 더듬더듬 벽을 짚어가며 통풍구의 위치를 살폈습니다. 여기에도 구멍이 있구먼. 하인 하나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다른 하인은 손바닥으로 구멍의 크기를 가늠하며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구멍의 위치와 크기만 보일 뿐 그 안의 원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선반 높이와 각도, 바람이 드나드는 순서까지 헤아릴 길이 없었습니다. 문 하나를 열고 닫는 미묘한 시간차까지는 도무지 알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하인은 빈손으로 담을 다시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를 들은 강태무는 술상을 거칠게 뒤엎었습니다. 쨍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가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엎질러진 술이 방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것들, 구멍 위치 하나 제대로 못 알아낸단 말이냐. 강태문의 호통에 하인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강태문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서연을 흠집내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히 사람을 풀어 근거 없는 말들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장터마다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며느리 어디서 이상한 약재라도 얻어온 거 아니오? 하도 신통하니 사람이 한 일이 맞나 싶구먼. 혹 친정에서 무슨 요사스러운 비방을 배워왔다던가. 근거 없는 말일수록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칭찬으로 시작된 말들이 어느새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허허, 남이 잘되며 비결보다 흠부터 찾는 법이라더군요. 서연을 향한 시선은 존경보다 의심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치를 하다가도 서연이 지나가며 사람들은 슬며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면서도 돌아서면 다시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 묵묵히 다음 한 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강태무는 훔쳐온 정보대로 자신의 양잠장을 대대적으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일꾼들을 풀어 서연의 양잠장 구조를 틈틈이 다시 확인해 두었습니다. 하인들이 본대로 벽마다 구멍을 뚫고 선반 높이도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이만하며 작년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강태문이 흡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로 단장한 창고를 둘러보며 강태문은 벌써부터 풍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강태문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지난해 병으로 약해진 누에 씨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구멍의 위치만 흉내냈을 뿐 바람이 드나드는 순서와 시간차는 알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겉만 베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세심한 원리였습니다. 선반에 올린 누에들은 하나둘 비실거리다 끝내 죽어 나갔습니다. 여린 몸뚱이가 선반 위에서 조용히 멈추어 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강태문이 다시 창고 안을 서성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겉모습만 따라 한 통풍구가 부질없다는 것을 강태문은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작년의 악몽이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구길 수 없었던 강태문은 장부를 조작해 손실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수확량은 작년과 비슷하다고 적어 두어라. 장부를 정리하던 서기가 머뭇거렸습니다. 붓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른, 실제로는 닥치고 시키는 대로 적으란 말이다. 강태문의 호통에 서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지못해 붓을 들어 거짓 숫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짓 장부만으로는 끓어오르는 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강태문은 자신의 실패를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독한 약재를 썼어 병을 퍼뜨린 게 분명하다. 강태문이 장터에 은밀히 사람을 풀어 그런 말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귓등으로 흘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 반복해서 들려오자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기도 하구먼. 신통할 정도로 멀쩡했던 게 수상하긴 했지. 작년의 칭찬은 어느새 까맣게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그 소문을 듣고 서연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병녀다. 역병녀. 골목에서 마주칠 때마다 아이들이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순진한 얼굴로 던지는 말이 오히려 더 깊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흙을 던지며 달아나는 아이들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사람들은 멀찍이서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시아버지 최치호마저 다시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의 믿음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무슨 짓을 한 것은 아니겠지. 최치호의 의심 어린 눈빛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한들 믿어줄 사람이 이제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윤 씨 부인이 서연의 비망록을 살펴보다가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며느리를 돕고 싶은 마음에 비망록을 들춰보던 차였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그 종이를 펼치자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강태문이었습니다. 종이에는 강태문이 오래전 이웃마을 양잡 농가 하나를 모함하여 망하게 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 멀쩡한 집안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수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그 농가 주인은 서연의 친정과 인연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친정아버지는 오랫동안 강태문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새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망록 한 구석에 적어 두기까지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좀 보아라. 서연이 종이를 읽어 내려가는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연은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서연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서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서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강태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거세게 소문을 부추겼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저 며느리가 더 뻔뻔한 것이요. 강태문이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의기양양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에는 점점 더 거센 목소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역병이 또 돌지도 모르오. 관아에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오? 평소 서연을 두둔하던 이웃들조차 하나둘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역병녀 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밤늦도록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며칠 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마당 풀잎마다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따라 유난히 일찍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횃불을 든 주민 수십 명이 서연의 집 대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횃불 빛이 어두운 골목을 밝혔습니다. 역병녀를 끌어내라 성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자다 깬 하인들이 겁에 질려 방 안에서 숨죽였습니다. 한양으로 떠난 도현은 이 식을 전혀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남편의 부재가 서연에게는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리 뒤편 어둠에 몸을 숨긴 채 강태문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추긴 일이면서도 앞에 나서지 않는 교활함이었습니다. 강태문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일평생 이 마을을 위해 살았건만 이런 화를 입다니. 강태문의 거짓 눈물에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곁에 있던 노인 하나가 강태문의 어깨를 다독이기까지 했습니다. 강어른,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겠소. 강태문은 그 말에 한층 더 서글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오너라. 숨어봤자 소용없다. 고함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군중 속에는 서연을 진심으로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그저 분위기에 휩쓸린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소리치면 나머지는 따라 외치는 것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석에 있던 윤 씨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오는 와중에도 윤 씨 부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떨리는 다리로 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윈 몸으로 버티고 선 그 모습이 오히려 무리를 압도했습니다. 멈추시오. 며느리는 죄가 없소. 윤 씨 부인의 외침에 잠시 소란이 가라앉았으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키시오 마님. 저 며느리만 잡아가며 끝날 일이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윤 씨 부인은 지팡이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자리는 비키지 않을 것이오. 윤 씨 부인의 음성은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횃불 든 무리가 순식간에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포졸 하나가 말에서 내려 체포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엄중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울렸습니다. 원님의 명의요. 최씨 댁며느리 서연은 관아로 출두하시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함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포졸들이 서연의 손목에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거친 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던 몇몇 이웃들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작년 가을 농사법을 배우겠다며 머리를 조아렸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서연에게 달려와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가, 이걸 가져가거라. 윤 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비망록을 서연의 품속에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 안에 무언가 답이 있을 게다. 윤 씨 부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굳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도 서연은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품 안에서 비망록과 함께 접힌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태문의 옛 악행이 적힌 그 종이였습니다. 종이의 촉이 손끝에 닿자 서연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서연을 앞세워 끌고 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한 걸음씩 걸어 관아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서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보시오. 결국 잡혀가는구먼. 그러게 처음부터 수상하다 하지 않았소. 지난 겨울 양잠 비결을 배워가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말들이 서연의 등 뒤로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곳에 시선을 둔 채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들 사이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1년의 고단함을 위로하듯 부드러운 빛깔이었습니다. 지난 1년 망치를 들고 벽을 허물던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차분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품속의 비망록이 가슴팍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믿음 하나로 서연은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관아로 향하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죄인들이 서는 자리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른 아침 관아 앞마당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주민들의 눈초리가 서연에게 쏟아졌습니다. 저것 보시오. 유죄가 분명하다지 않소. 그러게 처음부터 수상했다니까. 이미 죄가 정해진 듯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들 앞에서도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원님이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누에병 사건의 진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원님의 호령에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군졸들이 좌우로 늘어서 참엄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강태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표정을 거두지 않은 채였습니다. 원님, 제가 데려온 증인들이 있사옵니다. 강태문이 준비해온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 하나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리 짜 맞춘 말이라. 어딘가 어색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손끝을 떨면서도 강태문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며느리가 밤마다 수상한 약재를 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도 여러 번 맡았습니다. 증인들의 말이 하나둘 이어질수록 마당의 분위기는 서연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여기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님마저 미간을 좁히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변명할 말이 있는가? 원님의 물음에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원님, 소인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은 품속에서 비망록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세월에 닳아 귀퉁이가 해진 낡은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친정아버지께서 남기신 양잠 비망록입니다. 통풍과 병의 원리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서연은 비망록을 한 장씩 넘기며 구절구절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당에 모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할 만큼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람이 한쪽으로 들고 다른 쪽으로 빠져야 습기가 고이지 않습니다. 습기가 고이면 누에가 병들어 죽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지난해 직접 도움을 받았던 농민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오직 이 원리를 창고에 적용한 것뿐입니다. 약재 따위는 쓴 적이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누군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었구나. 원님이 비망록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연은 이어서 품속에서 접힌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태문 어른이 오래전 저지른 일이 적힌 기록입니다. 좌중에서 나직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웃 마을 양잠 농가를 거짓 소문으로 모함하여 망하게 한 기록입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그 농가의 이름까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산을 모두 잃고 마을을 떠나야 했던 그 가족의 사연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태문, 이것이 사실인가? 원님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강태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헛소리입니까? 저 며느리가 지어낸 모함이옵니다. 강태문이 언성을 높였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채를 쥔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대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연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문 어른의 양잠자 장부를 가져다 대조해 보십시오. 원님이 즉시 아전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강태문의 장부를 가져오너라. 명이 떨어지자 강태문의 얼굴빛이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후 아전이 장부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원님이 장부를 한 장씩 넘기며 살펴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장부의 수확량과 실제 거래 내역이 맞지 않는구나. 원님의 한마디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작년 수확량이 거짓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서연이 그렇게 지적하자 강태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당당하던 자가 순식간에 얼굴빛이 흙빛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거짓 눈물로 사람들을 속였던 그 얼굴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태무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태문에게 쏠렸습니다. 원님, 소인이 말을 잇지 못한 채 강태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위세와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침묵이 그 무게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조사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강태문의 지난 행적을 모두 캐내라 명하였습니다. 아전들이 인근 고을까지 발걸음을 옮기며 지난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빛바랜 장부와 오래된 증언들이 하나하나 모아졌습니다.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강태문이 모함하여 망하게 한 양잡 농가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마을 3곳, 한내촌 인근 2곳까지 모두 5가구가 강태문의 술수에 가산을 잃었던 것입니다. 쫓겨나든 마을을 떠나 가족들의 사연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님은 마당에 다시 사람들을 모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태문은 거짓 소문으로 양민의 재산을 빼앗고 무고한 며느리에게까지 누명을 씌우려 하였다. 원님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니 법대로 다스릴 것이다. 원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당의 모든 시선이 원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재산의 절반을 몰수하고 엄히 벌하노라 판결이 떨어지자 마당 곳곳에서 탄식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문은 끌려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가는 뒷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위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강태문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물건을 팔 수야 있나 비단장수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때 강태문의 눈치를 살피던 상인들이 오히려 더 매섭게 등을 돌렸습니다. 허허, 어제까지 큰어른 행세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으니 기막힌 일이었지요. 관아에서 돌아온 날 최치호가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 위엄 가득하던 시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애야, 내가 잘못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최치호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다. 너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내 잘못이다. 참으로 미안하구나. 최치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망치를 들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며느리를 의심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서연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세댁, 그때 내가 눈이 멀었었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손가락질을 하던 아이들의 부모까지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아오는 이들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그들 모두를 너그럽게 맞아 주었습니다. 강태문을 더 벌할 수 있는 증거가 서연에게는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것을 끝내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죗값을 치르는 강태문을 향해 더는 칼끝을 겨눌 까닭이 없었습니다. 복수보다 진실이면 충분합니다. 서연이 나직이 말하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석의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아가 정말 고생 많았다. 윤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1년의 서름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서연도 그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 과거를 치르고 돌아온 도현이 모든 사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도현은 소식을 듣자마자 짐도 풀지 못한 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도현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 앞에 서서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가 곁에 없는 동안 혼자서 그 많은 일을 겪게 하였구려. 미안하오. 부인 도현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도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서방님이 안 계셨기에 오히려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에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강인함에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대신 아내의 손을 더욱 꼭 마주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비망록을 양잠장 선반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낡고 해진 그 책은 더 이상 숨길 비밀이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내촌에서 가장 신뢰받는 양잠 비결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이웃 농가 사람들이 비망록을 빌리러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 뒤 한내촌 사람들은 양잠 비법보다 서연의 품격을 더 오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집 새색시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었지. 지나고 보니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며느리였소. 평상에 모인 노인들이 지난 일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른 밤, 서연은 양잠장 앞에 서서 선선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새로 낸 통풍구로 바람이 들고 나는 소리가 가만히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하였지요. 거짓은 잠시 이겨도 진실은 끝내 지지 않는다고. 서연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이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하나니 이는 참을성을 길러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능히 해내게 하려는 것이다. 서연이 망치를 들고 비웃음을 견딘 시간도 포승에 묶여 끌려간 그 새벽도 모두 하늘이 그녀에게 내린 시험이었습니다.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치고 악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강태문의 무릎이 꺾인 것도, 서연의 이름이 오래도록 남은 것도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잠시 묻힐 수 있어도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억울함을 참고 있는 당신의 시간도 반드시 봄날이 될 것입니다.